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렉서스 ES입니다. 렉서스가 최근에 선보인 ES300H 오늘 시승을 할 텐데요. 렉서스가 트림에서부터 어퍼보디,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완전히 싹 바꾼 7세대 모델입니다. 시승할 트림은 럭셔리 플러스 트림인데요. 바로 5위로 배치된 이그제큐티브 트림은 12월쯤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ES300H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지금 앞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뒤로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아주 태평양 같은 넓은 공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한 3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휠베이스도 한껏 더 늘려놓았죠. 실내 공간은 더 없이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그 고급스러움을 얘기할 때 공간에 주는 절대적인 고급감을 빼놓을 수 없죠. 여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진정한 고급스러움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를 꼬고도 지금 여유가 많이 남죠. 자, 뒷창서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원버튼으로 차창은 완전히 열립니다. 유리창이 남는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차창을 열어줍니다. 그만큼 시원한 개방감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원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자, 원버튼으로 올라가는 중에 뭔가 걸린다, 이렇게 리와인드 되는 안전장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위로 선루프가 올라와 있고요. 앞바퀴 굴림이지만 센터 터널이 이 손바닥 높이로 올라와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 그렇게 앉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괜찮아 보이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트렁크 공간과 실내에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에는 여러 가지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2개의 컵홀더 앞에 들어와 있고요. 좌우측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채널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고 뒷창에 햇볕 가리개 앉아서 뒷좌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터 소리 조금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테리어를 비스코텍을 적용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스코텍이 뭐냐 하면 타쿠미를 자랑을 하죠. 도요타의 장인을 타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쿠미의 손끝으로 가죽 이런 부분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냥 가죽에 선과 면 그리고 물결 무늬를 아주 은은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햇볕을 받아서 있는 부분을 보면 가죽의 어떤 그 물결 무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정성을 담은 인테리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만들어진 인테리어 이런 그 의미가 있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판매를 하죠. 300H, ES300H만 국내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트렁크에서 이 뒷시트 아래로 위치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시트 오른쪽, 시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벤틀레이션, 송풍구, 통기 구멍이 나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그 공기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뒷시트 아래로 배터리를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줄여서 배치를 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중심에 걸맞게 차체의 무게중심이 좀 더 하향 밑으로 조절되면서 주행 안정감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6회전, 2.6회전, 2.7회전 그 정도 조향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양옆으로 있고요. 조향 반발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아주 가볍게 조향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C타입 EPS에서 4개의 모터를 단 R EPS 방식으로 개선이 됐죠.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한 조향 응답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TFT LCD 모니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기판이 넓지 않습니다. 딱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계기판 크기를 확보를 해서 딱 그 시인성이 좋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정보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는 정면만 응시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12.3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안 되죠. 컨트롤러를 통해서, 터치패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와 있군요. 공조 스위치 한 줄,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치, 시트 조절, 온열 시트, 냉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햇볕 가리개, 뭐 이런 정도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요. USB 포트가 2개가 들어와 있네요.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컨트롤러가 있고,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터치패드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마치 컴퓨터 마우스를 작동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 아주 반응도 빠르고요. 이런 햅틱 반응,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절할 때 손목을 받칠 수 있는 패드도 같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트인 컨트롤 컨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시트를 중심으로 주요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동작을 크게 하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모든 편의 장비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운전석 시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우드 인레이 스티어링 휠,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나무를 삽입했습니다. 나무를 넣어서 좀 더 가죽과 나무로 구성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스티어링 휠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GAK 플랫폼을 적용을 했죠. 글로벌 아키텍처 K 플랫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렉서스가 개발한 신형 플랫폼인데요. 로우 앤 와이드, 낮고 넓은 그런 프로포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훨씬 더 우수한 주행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셈이죠. 럭셔리 플러스 트림의 판매 가격은 6260,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대에서부터 6천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포지션 하는데요. 이보다 위급 럭셔리 플러스 트림, 이그제큐티브 트림은 12월쯤 해서 국내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트림은 아직 국내 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럭셔리 플러스가 최고급 트림이 되겠습니다. 2.5리터 178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120마력의 전기 모터를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은 218마력입니다. 연비는 17.1로 1등급이고요. 이런 파워트레인을 조절하는 CVT 전자식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터 세팅,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글은 없겠죠. 한글 계기판, 계기판에 한글이 적용되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스피드 미터는 드라이브 인포 1, 2, 시계 팝업 디스플레이, 헤드업이 팝업이네요. 컬러 EV 되고요. 자, 메시지, 그리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를 세팅을 하고, 이 차선 추적 어시스트는 차로를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차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때는 앞차를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앞차를 기준으로 차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 개선된, 진전된 형태의 기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LTA,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기능이 되고, 다음에 레이더 크루즈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운전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죠. 자, 오디오. 차의 오디오 어느 정도일까요? 오! 자, 상당히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박력이 있고요. 근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주 박력 있고 입체감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음이 딱 들어오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 출발하고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죠. 모터로 구동하는 그런 느낌. 거기에 이제 가솔린 엔진이 아주 부드럽게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출발해서 저속 구간에서는 모터의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 자, 주행 모드는 이쪽 계기판 우측 상단에 버튼이 소의 뿔처럼 나와 있죠. 스포츠 모드 에서 노멀, 에코까지. 가속 방지턱을 툭 지나는데요. 속도가 아무래도 낮아서 그러겠죠.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자, 옆에 잠깐 오른쪽으로 비포장이 살짝 있는데요. 이제 노면 좌우측의 구동력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노면의 그런 그 거친 노면을 밟고 지나가는, 타이어가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아주 흔들림, 진동, 소리의 상당 부분을 걸러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그 바깥과 격리된 느낌, 이질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실내가 조용해서 그러겠죠. 조용한 실내가 주는 그런 이질감이 있습니다. 스윙 밸브를 적용한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에 스윙 밸브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미세한 충격에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감쇄력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인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좀 저속에서도 역시 부드럽다라는 느낌은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렉서스 아니겠습니까? 1989년에 렉서스 브랜드가 처음 론칭할 때 LS와 더불어서 같이 시작한 모델이 바로 ES입니다. 알았으니까 좀 조용하소. 그만큼 중요한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 공간의 여유를 갖는 데 좀 더 유리하고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파워는 물론 연비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등급 17.1의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에서는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겠죠. 에코 모드로 차분하게 주행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을 듯 합니다. 약 거의 20배 육박하는 넘나드는 그런 연비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ES300H의 위상, ES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럭셔리 세그먼트에서의 일본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리는 대중적인 어떤 대중 모델이라고 한다면 좀 고급 모델 중에서는 역시 렉서스 ES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약간 단단한 서스펜션, 강한 힘을 앞세우는 독일 차들에 비해서 ES는 좀 더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래서 여유가 있는 승차감 위주의 그런 세팅을 하고 있음을 타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독일 차들에 대해서 각을 잡고 반대편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독일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반대로 독일 차들에 비해서 덜 강하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에 살짝 무르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벌써 지금 60km 전후의 속도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요트가 물리를 순항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독일 차들이 좀 더 주행하는 느낌이 재미있고 강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어떤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때로 파도도 밀려오고 흔들림도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더 즐거운 재미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렉서스 이거는 실내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파도는 없고요. 잔잔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조향 약간 조향의 느낌도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여유 있는 반응이라고 몸이 느낍니다. 애둘러 돌아가는 그런 동양의 느낌이랄까요? 자, 속도를 쭉 올려봤는데 나름 또 속도를 낼 때는 강한 반응을 보이네요.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도 엔진 소리가 조금 올라옵니다. 약간의 오르막 경사로긴 한데 역시 무단 변속기 그 변속 충격 없이 쭉 그냥 그 고속까지 물고 올라가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힘찹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해 봤고요. 지금 그러면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하는 차선 추적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셋 하면 몇 킬로냐? 100km에 맞췄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RPM은 약 1200, 1400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상당히 차분하게 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차로가 왼쪽으로 굽어 돌아가는데요. 차로를 읽으면서 가겠죠.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갑니다. 역시 상당히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또 만약에 차로를 읽기 힘든 상황에서는 앞차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로 이탈 경고장치 혹은 차로 유지장치가 아니라 차로 추적장치라는 이름을 붙인 게 결국 앞차를 따라서 추적해서 앞차를 추적해서 달리는 그런 기능까지 개선됐다라는 의미를 담은 어떤 그 이름이 아닐까 싶으네요. 자, 스포츠 모드를 택했는데요. 킥다운은 없고요. 그냥 밋밋하게 끝까지 밟힙니다. 킥다운 하면 역시 엔진 사운드는 좀 들리는데요. 엔진 사운드가 좀 살아 올라옵니다. 좀 더 강하고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그런 엔진 사운드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여전히 기본은 승차감 위주의 세팅, 얌전한 그런 달리기의 자세를 보입니다. 나는 렉서스다 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왼쪽으로 지금 돌아 나가고 있고요. 차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았더니 그냥 돌아 나가 버립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돌아 나가고 있죠. 차로를 잘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인데 결국은 운전의 최종 책임 아직은 운전자에게 있는 단계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결코 그 기능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긴급 제동보도, 오토매틱 하이빔, 뭐 이런 아주 많은 주행 어시스트 기능들이 있어서 이 차 운전자의 빈틈을,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들을 이런 그 전자장비, 안전장비들이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타이어는 235, 4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저감 휠을 적용을 해서 주행 중 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고요. 결국 렉서스가 ES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점을 둔 포인트는 정숙성, 승차감, 그리고 안전성, 이 세 가지라는 설명인데요. 안전성은 뭐 직접 충돌을 해서 느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고 하면 정숙성과 승차감 부분은 뭐 인정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속도를 좀 높여서 달리는데 고속에서 잘 달려줍니다. 바람 소리가 좀 올라오고요. 자,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같이 잘 섞이면서 들리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시끄럽다 정도는 아닙니다. 힘쓰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정도의 그런 엔진 사운드, 그렇죠? 뭔가 좀 덮어놓은, 소리가 나지 않게 덮어놓은, 그래서 소리를 많이 죽인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소리여서 이렇게 힘있고 박력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다르죠. 독일 차들은 사운드, 엔진 사운드 역시 듣기 좋은 소리로 튜닝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소리를 잘 만져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달리는 좋은 파트너 정도로 이 소리를 대하는 게 이제 독일 브랜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본 특히 도요타는 소리는 적입니다. 없어야 될 거죠. 조용함이 미덕이고요. 그래서 모든 소음, 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흡음재, 차음재들을 덧대서 소리를 실내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요. 또한 그 소리,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렉서스의 특징, 정숙성이고 승차감인 거죠. 다만 그 소음의 수준이 앞좌석과 뒷좌석에 조금 다릅니다. 아까 출발할 때 뒷좌석에 제가 잠깐 앉아봤는데요. 지금 앞에 앉아보니까 앞에서보다 뒷부분에서, 뒷좌석에서 조금 더 소리는 조금 더 크게 들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뒷타이어, 리어 휠하우스를 통해서 거쳐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잡음들이 아마도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고속까지 잘 달려주네요. 잘 달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앞뒤의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만 뒤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시트 아래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앞뒤의 무게 배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시트 아래 낮은 곳에 무거운 배터리를 낮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어떤 그 저중심 설계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행 안정감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고속주행 중에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체감 속도가 낮고요. 그래서 무심코 달리다가 계기판을 볼 때 그 속도가 훨씬 더 높아서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에
괴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이 약간 좀 더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그릴의 형태가 좀 더 담대해졌다, 대담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세로형 바를 채택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어떤 그 범퍼의 코너도 그릴의 어떤 그 세로형 그릴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뒷모습에서도 그런 부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뒤의 디자인의 일맥상통함, 수미상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좀 더 잘 다듬어졌고 좀 더 세련돼졌고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아웃사이드 미러를 좀 봐야 되는데요. ES가 신형 ES를 렉서스가 신형 ES를 출시하면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없앤 버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없앤 거죠. 그만큼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주행 소음을 줄이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또한 지금 형태의 어떤 아웃사이드 미러 역시 공기의 흐름을 상당히 개선시키고 소음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렉서스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아웃사이드 미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 브랜드가 몇 군데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우디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우디보다 도요타가 먼저 아웃사이드 미러를 없앴다. 렉서스가 ES에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없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이제 가속을 하면 제법 힘차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아주 중간에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가속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자식 무단 변속기 그렇죠? 에코 모드로 가면은요, 쭉 가속하다가 엑셀 오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멈춥니다. 자, 계기판은 현재 실제 연비를 보여주고요. 시동 후에 연비 11.8. 좀 가속을 심하게 했더니 공인 연비보다 한참 떨어지게 나오네요. 자, 리셋한 뒤에는 평균 연비가 23이니까 상당히 우수한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 모니터도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글라이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가속하다가 엑셀 오프하면 오토글라이드 컨트롤 표시가 뜨죠. 엑셀 오프 시에서 차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천천히 느려지게 해주는 거죠. 감속을 더디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연비에 그만큼 기여하게 되는 거죠. 자, ES300H 가솔린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로만 판매하겠다는 게 렉서스 코리아의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렉서스는 하이브리드로 가겠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ES에서는 이제 가솔린 모델까지도 빼고 오로지 하이브리드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렉서스 코리아에서 최초로 ES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죠, 뭐 또 이러다가 이제 슬쩍 가솔린 모델 하나 끼워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ES, 신형 ES를 출시하면서 렉서스 코리아가 한 얘기는 ES는 하이브리드다 라는 얘기죠. ES300H만 판매를 하고요. 자, 어쨌든 분명하게 그 독일산 중형 세단의 대척점에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이 차의 아주 분명한 성격, 시장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조용한 실내,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단단하고 성능 지향적인 독일 세단들에 비해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고급 세단을 지향하는 렉서스 ES는 나름의 고객군들을
형성을 하겠죠. 독일 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독일 차에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렉서스를 통해서 어떤 그 좀 더 높은 기대 수준,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독일 세단보다는 이 렉서스를 택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젊은 층의 어떤 입맛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층의 구매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수입차 시장에서의 어떤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 젊은 층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ES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계기판은 영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아쉽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는 모델인 만큼 한글로 서비스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10.3인치 이 모니터 옆에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를 했는데요. 어딘지 좀 어색하다 그럴까요? 위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치를 다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없어도 좋겠고요. 좀 억지로 저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그 포인트들을 억지로 갖다 놓은 그런 억지스러운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흐립니다. 오늘 아주 그 날씨가 화창한데요. 조금 더 진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흐려서 보이는 듯 말 듯 한 정도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게 뭐지 하고 유심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느라고 다른 상황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시승의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고속도로 벗어나서 88 올림픽도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기자단 단체 시승 늘 하듯이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는 빠듯한 그런 일정 구간에서 진행하는 만큼 좀 더 많은 내용,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부족한 대로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좀 더 시간을 내서 차후에 좀 더 차분하게 이 차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연말쯤 이그제큐티브 모델이 나온다면 최고급 옵션들로 무장한 그런 최고급 ES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로백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르다. 미안하다. 나 못 맞춰준다. 그냥 간다. 뺑. 어이.